봄바람이 불어오던 4월의 어느 날,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한 여인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정희는 남편 김철수의 병실 앞에서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철수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의 목소리에 정희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셔서 오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석아,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소영이랑 지금 출발할게요. 통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단단했던 그의 몸은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철수 씨, 민석이 곧 온대요. 조금만 더 버텨요.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귀를 남편의 입가에 가까이 댔다. 를 부탁한다. 그 말을 끝으로 김철수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었다.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10시 35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의사의 선언과 함께 정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45년간의 동행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석과 소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민석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공감보다는 피로가 더 짙게 묻어났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오랜 세월 동안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김철수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발인 날 민석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장례식 끝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은 남편의 병간호에 모든 신경을 쏟느라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글쎄, 집에 돌아가야지. 그 집, 병원비 때문에 이제 유지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병원비로 저축해둔 돈은 물론이고 집 전세금까지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다. 그럼 우리 집에서 좀 지내시다가 천천히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민석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희망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도 될까? 민석아, 고맙구나. 하지만 그 순간 소영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희를 향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정희는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은 이제 남편 없이 너무나 적막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정희는 눈물을 훔쳤다. 철수 씨,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민석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소파 옆에 놓인 그의 낡은 슬리퍼, 식탁 위에 펼쳐진 신문,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돌아올게요. 철수 씨. 정희는 현관문을 닫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민석의 아파트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다. 오랜만에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아들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민석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정희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소영이 나타났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당혹감이 더 묻어 있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석이가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있기 힘들면 잠시 지내다 가라고 해서.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현관문을 더 열어주는 대신 몸으로 입구를 막았다. 어머님, 저희 지금 한참 바쁜데. 그때 안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당신 어머니요. 민석이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넥타이를 푼 채 양복 차림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희는 당황스러웠다. 분명 민석이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놀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석아, 엄마가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있기가. 민석은 소영과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어머님, 저희도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소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민석은 아내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 우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바빠요. 어머님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돼요. 민석이 끼어들었다. 정우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정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작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내 짐도 못 가지고 왔는데. 짐이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설마 여기서 사실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좁아서.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아, 잠시만이라도.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문 뒤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잘했어. 처음부터 딱 잘라야 해. 정희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아들의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파트를 나와 정희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이 순간, 정희는 완전히 혼자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도 자신의 마음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손에 쥔 작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아들은 등을 돌렸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할머니, 우산 없으세요? 정류장에 들어서는 젊은 여성이 정희에게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정장 차림을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네, 급하게 나와서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어디 가세요? 정희는 망설였다. 사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젊은 여성은 정희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 따뜻한 물음에 정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이현주예요.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단 비라도 피하시죠. 사무실이 바로 저기예요. 정희는 현주의 제안에 감사하게 따라갔다. 이혼 전문 김태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2층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현주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무장님은 퇴근하셨나 보네요.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현주는 정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정희는 차를 받아들고 잠시 손을 녹였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할머니,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거절, 그리고 지금 갈 곳이 없다는 사실까지. 현주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말했다. 우선 오늘 밤 묵을 곳이 필요하시겠네요. 제가 아는 고시원이 있어요. 월세가 그리 비싸지 않고 깨끗해요. 고시원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살지만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같이 가볼까요? 현주의 도움으로 정희는 근처 오렌지 고시원의 방을 얻게 되었다. 월세는 35만 원. 남편의 장례식 후 통장에 남은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 435호실이에요. 화장실은 공용이지만 바로 앞에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고시원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방은 정말 작았다.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다. 정희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었다. 감사합니다. 현주 씨. 천만에요. 제 명함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현주가 떠난 후 정희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옆에 두었다. 철수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좁은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고시원을 나섰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달려 마침내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익숙한 골목길, 대문 앞에 심어둔 화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적막감이 그녀를 덮쳤다.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정희는 침실로 가서 옷가지와 생필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눈에 띈 것은 남편의 서랍장이었다.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던 곳이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열었다. 안에는 남편이 평소 즐겨 입던 옷가지들과 낡은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을 집어들자 첫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체로 우리 정희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자, 내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건 처음이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함께한 45년 참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난 내 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 걱정되는 건 내 앞날이야. 내가 없어도
너는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다음 페이지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정희가 전혀 몰랐던 계좌였다. 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뒀어. 우리 집 전세금이랑 보험금도 다 내 앞으로 해놨고, 민석이한테는 이미 대학 때부터 충분히 도움을 줬으니, 이건 온전히 내 몫이야. 그런데 그 밑에 더 놀라운 글이 있었다. 근데 걱정이야. 민석이 녀석이 며느리 말만 듣더라고. 꼭 은행에 가보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정희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통장이 있었고 거기에 메모 하나가 더 있었다. 정희야, 이건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야. 내가 아프고 나서도 넌 끝까지 일하면서 모았지. 이제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 아들 생각은 접어. 난 널 위해서 이걸 남기는 거야. 넌 충분히 내 몫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석에 대한 남편의 걱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긴 후 은행으로 향했다. 남편이 메모에 적어둔 통장을 꼭 쥐고서 평생 은행 문턱을 몇 번 넘어보지 않은 그녀가 혼자 은행에 가니 마음이 떨렸다.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이 통장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과장님, 잠시만 와 주시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희에게 말했다. 고객님,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조용한 상담실에 들어가자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 통장의 예금주가 맞으시죠? 네, 제 남편이 제 앞으로 만들어뒀다고. 큰일 났네요. 이 통장의 돈이 얼마 전에 모두 인출됐습니다. 그것도 위임장을 통해서. 뭐라고요?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이 작성됐고, 그리고 아드님이, 과장의 말이 계속됐지만 정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민석이 그녀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금액이 꽤 큰데 어머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금액은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그걸 민석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증거가 있나요? 네, 모든 거래 내역과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어요. 다 주세요. 은행을 나오면서 정희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들의 배신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하나하나 밝혀내야 할 것 같았다. 정희는 은행에서 나와 곧바로 보험회사로 향했다.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보험회사 이름과 증권번호를 들고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보험회사 건물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잠시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정희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정희입니다. 제 남편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혹시 고인께서는 김철수 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보험금 청구는 이미 완료가 됐네요. 아드님께서 또다시 그 말이었다. 아들 민석이 또 정이 모르게 일을 저지른 것이다. 얼마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이고 입원비까지 합치면
정희의 귀가 멍해졌다. 2억이라니. 남편이 그렇게 큰 보험금을 준비해뒀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민석이 몰래 가져갔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다. 혹시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원래는 배우자인 박정희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수령인이 변경됐네요. 네, 누구로요? 아드님이신 박민석님으로요. 고인께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됐다. 남편은 그때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는데 혹시 그때 신청서 아직 있나요? 직원이 서류를 찾아보더니 복사본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분명 남편의 서명이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남편의 평소 서명과 달랐다. 이건 남편 서명이 아닌데. 네. 그때 남편은 이미 펜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죄송하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회사를 나오면서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워졌다. 그녀의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이런 짓을 했다니. 그것도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가면서. 철수 씨,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나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문득 남편이 수첩에 남긴 글이 떠올랐다. 민석이 녀석이 며느리 말만 듣더라고요.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힘들던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가는데 옆방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나왔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걸어오는 그 청년의 목소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석 나이대였을까?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아니, 아직.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는지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좀 많이 샀거든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고생을 하면서 밥 생각도 못했는데 남의 자식이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복잡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라면 끓이는 실력이 꽤 좋다니까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은데. 청년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청년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정희의 방과 똑같이 좁았지만 책상 위에 노트북이며 책이며 가득했다. 아, 제 이름은 강태준이에요. 어머니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그러면 아직 주변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근처 맛집이랑 마트도 알려드릴게요. 라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태준이 라면을 예쁘게 그릇에 담아주는데 양파랑 계란도 넣어 주었다. 저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거든요. 어머니 방 옆방이라 가끔 밤에 공부하는 소리 들리시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라면을 한 입 먹으니 따뜻한 게 속이 풀리는 것 같았다. 태주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정희가 밥을 잘 먹나 계속 살펴보았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하루 종일 참았던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태준이 휴지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어색하게 서 있더니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저는 법학과 다녀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스치는 것 같았다. 은행이랑 보험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태준아, 네, 어머니. 혹시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뭘 해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정희는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태준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서류 위조까지. 태준의 얼굴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심각해졌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모든 증거가 있어.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물론이고 위조문서 작성까지. 어머니, 고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고소라니. 내 자식인데. 그 말을 하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더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라고요. 특히 아버님 서명을 위조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다. 만약 고소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재산을 되찾으실 권리는 있으세요. 민사소송이라도. 민사소송이? 네, 불법적으로 가져간 재산을 돌려받는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든요. 태준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간이 필요하시죠?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볼게요. 어머님이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태준이 다시 말을 걸었다. 그리고 어머님, 절대 아드님께 이런 이야기 나눈 거 알리지 마세요. 만약 아드님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불리해지실 수 있어요. 알았어. 고마워, 태준아.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민서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도 난 내 엄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 정희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다. 민석의 번호를 누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지금은 전화를 받기 어려워서 민석의 음성사서한 멘트가 들렸다. 문자라도 남겨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아마 읽지도 않을 테니까.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태준이가 해준 라면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걸까?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복도에서 중년 여성과 마주쳤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정장 차림을 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아, 어제 이사 오신 할머님이시죠? 저는 425호에 사는 박미영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인사에 정희는 살짝 당황스러웠다. 네, 저는 435호 박정희입니다. 어머, 이름이 참 예쁘세요. 정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영의 미소가 참 따뜻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전 퇴근길에 항상 도시락을 사다 먹는데 오늘은 같이 드실래요? 혼자 밥 먹기 심심해서요. 거절하려다 문득 태준의 말이 생각났다. 어머님, 옆방 박미영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세요.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미영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다. 정희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그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자꾸만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아이고,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그리고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미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큰일이네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는 다 모으셨나요? 은행 서류랑 보험 관련 서류요. 네, 태준이가 도와준다고. 아, 우리 태준이요. 그 친구 법대생이죠.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예요. 미영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정희님, 제가 내일 우리 사무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정말요? 네, 어차피 전 매일 도시락 먹는데 내일도 같이 드실래요? 그때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미영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내 편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점심시간, 약속대로 미영을 만났다. 이번에는 도시락이 아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 정희님, 아침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근처 조용한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순두부찌개를 시키면서 미영이 말을 이어갔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번 거는 민사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그건 아드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도 민석이는 제 아이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정희님. 제가 일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미영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번에도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 뻔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하대요. 은행이랑 보험회사 서류는 이미 있으시고,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 집이요. 아직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럼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민석 씨가 이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제가 찾아보니까 위임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보험금 관련해서는 사기죄도. 문자를 보여주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태준이가 법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제법이네요. 정희님,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해요. 협상의 여지도 생기고요. 협상이요? 네, 모든 재산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서약서도 받고요.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은 이런 일을 많이 다뤄봐서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정희님께서 너무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정에 이끌려서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전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다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미영의 말이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맞았다. 그녀는 항상 민석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만 했다. 사춘기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정희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정희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오후 태준과 함께 구청에 갔다.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했다. 남편 병원비로 결국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서류라도 미리 확인해 두려고 했다. 손이 자꾸 떨려서 태준이 대신 신청서를 써주었다. 어머님, 집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해주는데 목이 메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 팔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받아올게요. 태준이 서류를 들고 온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상하네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이미 집이 민석 씨 앞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준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2달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아버님 도장이. 말을 잇지 못하는 태준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다. 아들이 또 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한 것이다. 정희가 고시원에 들어온 것도 결국 이미 집이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걸까. 어머님,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집 같은 부동산은 함부로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되는데. 태준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민석이 집에 와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던 게 생각났다. 그때 이미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태준이 물을 사 들고 왔다.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다. 태준아, 내가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미 민석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가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이미 아들은 한 발 앞서 집을 가로챈 것이었다. 어머님, 이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라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미영 선배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청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마치 정희의 마음처럼.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라면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술이 마시고 싶어졌다. 평생 술을 멀리했던 정희였지만 어머님, 이건 안 돼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태준이 정희의 손에서 소주병을 살며시 빼앗았다.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 이미 민석이가 다. 태준의 방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정희는 울컥울컥 눈물을 쏟았다. 그동안은 아들의 배신이 믿기지 않아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어머님, 제가 오늘 바로 자료 정리해서 미영 선배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구나.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정희의 방으로 찾아왔다. 정희님, 어제 태준이한테 다 들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오늘 점심때 잠깐 시간을 내주신대요. 전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장례식 때 민석이 서둘러 떠난 것도, 그녀에게 연락 한 통 없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사무실 대표 변호사님이
이런 가족 간 재산 문제는 특히 전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조언해 주실 거예요.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아담했고 분위기도 엄숙했다. 정의는 긴장이 되었다. 박정희님이시죠? 사모님 사정은 미영 씨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35세 정도, 민석보다 몇 살 위쯤 되어 보였다. 네, 우선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시죠. 첫째, 남편분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불법 인출됐고, 둘째, 보험금 수령인이 위조 서류로 변경됐으며, 셋째, 집 소유권도 불법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네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 민석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다. 다행히 증거가 잘 보존되어 있네요. 은행 서류, 보험 서류,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분께서 남기신 수첩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형사 고소하는 거예요. 자문서 위조, 사기. 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을 고소한다니. 다른 하나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 이걸 거부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시죠. 그럼 오늘 내용 증명 준비해 볼까요? 변호사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옆에서 미영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정희님, 힘내세요.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밝게 비치고 있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신호 같았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정희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석과 소영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러라고 했다. 모든 대화는 내용 증명으로 하라고.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고시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민석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걸까?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했는데. 효도라니. 그 말에 정희는 피식 웃음이 났다. 민석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복도했어. 계속이요. 아마도 복도에서 마주친 모양이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가족 간의 일이라고요? 서류 위조와 사기가 가족 간의 일입니까?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이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미영이 나타났나 보았다. 민석 씨, 이제 그만 가시죠. 모든 연락은 변호사 사무실로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정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희님, 문 열어주세요. 민석 씨 갔어요. 미영의 말에 정희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태준과 미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님, 휴대폰 확인해 보셨어요? 태준이 물었다. 휴대폰을 보니 민석이 보낸 문자가 가득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변호사는 왜 선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면 될 텐데. 소영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반성은 무슨, 들킨 게 아까워서 이러는 거겠죠.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정희님, 방금 변호사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민석 씨가 어제 사무실로 찾아갔대요.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더래요. 조건이요? 네, 정희님이 앞으로 자기들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만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가끔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정희님은 이제 정말 단단히 마음먹으셔야 해요. 보면 그들은 돈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 부부가 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법적 조치를 계속하신다면 아드님 내외가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다고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협박입니까? 재산을 돌려받으시면 앞으로 영영 손주들을 못 보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님, 저 미영이에요. 문을 열어주자 미영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 같은 날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석이가 해외로 간대요. 손주들도 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영이 정희의 손을 잡아 주었다. 그건 빈말일 거예요. 지금 민석 씨는 정희님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려는 거예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었다. 아, 민석이 교회에도 찾아간 모양이에요. 정희 자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석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매님이 돈 때문에 아들을 고소하려고 한다면서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권사님, 그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식인데. 아무리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영이 얼른 정희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정희님, 이제 더는 참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정희님을 몰아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태준도 퇴근하고 돌아왔는지 노크를 했다. 어머님, 저 태준이에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태준아, 들어오렴. 태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제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어머님을 괴롭히게 두면 안 되잖아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철수 씨, 당신도 지금 내 마음을 알죠? 이제는 정말 더는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 결심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이제 시작하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럼 우선 서류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게요. 변호사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정희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해요. 집 소유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러면 민석 씨가 임의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돼요. 옆에서 미영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희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힘내세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소영이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 얼굴도 다시는 못 보실 텐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정희는 화가 났다. 손주들을 볼모로 삼다니. 이제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 이런 협박성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협박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퇴근길에 태준이 편의점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다.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정말이었다. 며칠 동안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러시겠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이제 어머님이 할 일을 하신 거잖아요. 더는 민석 씨 마음대로 못 할 거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민석이었다. 받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하셔야 해요. 태준의 말이 맞았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차단했다. 소영의 번호도.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예쁜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문득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수 씨,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걸까요?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때 살랑 바람이 불더니 어디선가 꽃향기가 날아왔다. 마치 남편이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답해주는 것 같았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틀이 지났을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민석 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답니다. 형사고소는 취하하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정희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교회에 소문내고 다닌 건 누구였을까? 변호사님, 전 이제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민석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다는 보장도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권사님이었다. 정희 자매, 민석이 녀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권사님의 목소리가 죄송하다는 듯 낮아졌다. 네, 무슨 일이? 아까 소영이가 교회에 와서 울면서 실토하더구나. 그래, 남편이 어머님 재산을 몰래 가져갔다고. 자기도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 따랐다고. 순간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영이 먼저 실토를 했다고? 권사님, 혹시 민석이도 거기? 아니, 민석이는 없었어. 소영이 혼자 왔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정희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뭔가 이상해요. 소영이가 먼저 교회에 가서. 아, 그렇군요. 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한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놀란 얼굴로 정희의 방을 찾아왔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석 씨가 집을 급매물로 내놨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뭐라고? 가처분 신청이 아직 받아들여지기 전에 빨리 팔아치우려는 것 같아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다행히 변호사가 재빨리 움직여 주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방금 법원에 긴급 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내일이면 부동산 등기가 묶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영이 급하게 들어왔다. 정희님, 민석 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대요. 우리 사무실에 소영 씨가 상담하러 왔었어요. 뭐라고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정희의 머리가 복잡했다.
민석과 소영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배신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할 줄은 몰랐다. 창가에 기대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는 걸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이제 민석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다. 보험회사에서 수령인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민석 씨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네요.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미영이 급하게 찾아왔다. 정희님, 큰일 났어요. 소영 씨가 우리 사무실에 또 왔었어요. 이번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민석 씨가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있대요. 작년부터 준비했대요. 심지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순간 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민석이 갑자기 자주 찾아왔던 게 생각났다. 그리고 남편 병간호를 자주 도와준다며. 증거라고 했나요? 네, 민석 씨가 써놓은 메모랑 통화 내역이 있대요. 소영 씨가 사진 찍어 뒀다고. 정희의 목이 메었다. 작년에 민석이 자주 온 시기가 남편의 병세가 가장 위중했던 때였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소영 씨가 이런 걸 밝히는 걸까요? 태준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자기가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는 거죠. 이혼 소송에서. 미영이 답했다. 역시 이혼 전문 사무실에서 일하더니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았다. 근데 정희님, 이런 증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민석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지면 민사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해질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석이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왜? 소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모든 걸 잘못했다고 인정할게요. 어머니, 재산도 다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순간 정희의 가슴이 아팠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은 몰랐다. 민석아,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혼하고 재산 분할까지 하면 저 정말 거지가 돼요. 그제서야 정희는 알았다. 민석이 그녀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지금도 돈 때문이었던 것이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하렴.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법원의 결정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겼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집 소유권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이미 환수 절차를 밟고 있어요. 곧 어머님 앞으로 다시 지급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켠은 묵직했다. 이게 다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게. 정희님, 미영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왔다. 민석 씨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래요. 소영 씨 쪽에서 위자료를 크게 요구했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들이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어머님, 태준이 들어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응, 그런데 말이다. 네. 이상하게도 그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무슨. 그 집에는 이제 추억보다 아픔이 더 크게 남아있으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미영과 태준이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다.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해 온 건데,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해. 보증금은 집을 팔면 되니까. 어머님, 정말 그게 좋으시겠어요? 응, 우리 동네 말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교회도 새로 다니고. 그때 태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어요. 거기 사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용실이? 네, 우리 어머니가 30년 넘게 하신 미용실이에요. 정희 어머님도 미용실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단골 할머니들이 수다 떠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고 태준이 말해준 동네로 이사를 왔다. 작고 깨끗한 원룸이었다. 창문 밖으로 미용실 간판이 보였다. 행복 미용실, 태준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태준의 어머니 강미숙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다 보니 민석의 소식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이혼했대요. 위자료도 꽤 크게 물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혹시 마음이 아프세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담담해요.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긴 악몽 같아요. 민석과 소영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손주들 생각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정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그저 멀리서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미용실 앞에 이미 할머니들이 서너 명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마음이 설렜다. 정희님, 문 앞에 우유 놓고 가요. 내일 아침에 미영이 출근길에 우유를 사다 주는 게 일상이 됐다. 어머님, 저녁에 뭐 드시려고요? 태준도 매일 퇴근길에 들러서 저녁거리를 물어보곤 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영정 사진이 아닌 젊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철수 씨, 이제 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은 팔았지만,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봄이 오나 보았다. 자, 이제 머리 하러 가볼까.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길어졌다. 오늘은 용기를 내서 미용실에 가보려고 했다. 새로운 머리 스타일로 바꾸면 기분도 한결 나아질 것 같았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정희를 맞이했다.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정희님, 어서 오세요.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머리 좀 다듬으려고요.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럼 제가 정희님에게 딱 맞는 스타일로 해드릴게요. 요즘 단발이 유행이라 할머니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정희님, 태준이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이겨내시다니. 혼자는 아니었어요. 미영이도 있고, 태준이도 있고, 변호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미숙 씨도요. 미숙이 정희의 머리를 감기며 말했다. 우리 태준이가 정희님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거려요. 어머니 같다고. 참, 태준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키웠거든요. 그랬군요. 태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그래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희님 만나고 나서는 달라진 것 같아요. 머리를 감고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 미용실 문이 열렸다.
3명의 할머니들이 들어왔다. 어머, 미수가, 오늘은 손님이 있네? 네,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정희님이세요. 우리 태준이 친구분이시죠.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친구라는 말이 왠지 부끄러웠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 살았다는 김순자라고 해요. 저는 박영자고 이 옆에는 최영순이에요. 우리는 미숙이 미용실 단골이에요. 새할머니가 정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희님은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저는 강남에서 살다가 이사 왔어요. 어머, 강남요? 그런 좋은 동네에서 여기로 오셨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아이고,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순자가 탄식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영자가 말했다. 저도 딸이 재산 때문에 소송까지 했었어요. 결국 이겼지만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정희님은 용기 있게 맞서셨네요. 저는 그냥 포기했거든요. 정희는 놀랐다. 이런 일이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새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서 만나서 수다 떨고 점심도 같이 먹어요. 정희님도 같이 하실래요? 순자의 제안에 정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아요. 미숙이 정희의 머리를 다 손질하고 거울을 건넸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단정한 단발머리가 정희의 얼굴을 더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다. 와, 정말 달라졌네요. 마음에 들어요. 정희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새할머니가 입을 모아 칭찬했다. 미용실을 나오면서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였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석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소영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정희는 말없이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던가.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민석아,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할 때야. 그래도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 민석아. 엄마도 너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철수 씨, 우리 아들이 이제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찾아왔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식사 초대하셨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그래, 고마워. 어머님, 머리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태준의 칭찬에 정희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어제 민석에게서 온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석이 연락했구나. 응, 미안하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이 더 중요해. 태준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어머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날 저녁 미숙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정희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미숙이 직접 만든 음식들, 태준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정희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정희 언니, 우리 이제 자주 만나요. 태준이가 언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숙의 말에 태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어머님 같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정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얼마나 그리웠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 정희를 바래다 주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일찍 퇴근해요. 혹시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했대요. 그래, 좋아. 원룸 문 앞에서 태준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태준아, 가족은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족이란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어머님. 그 말씀 정말 감사해요. 다음 날 정희는 미용실 앞에서 순자, 영자, 영순을 만났다. 약속대로 목요일 모임이었다. 정희님, 오늘은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칼국수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네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저는 내년에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요. 혼자서는 못 갔는데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영순의 말에 정희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다 같이 가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칼국수를 먹으면서 정희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요즘 뭔가 배우고 싶어요. 혹시 이 근처에 노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다니는데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이랑 영어 교실도 있어요. 영자가 신나게 말했다. 저는 요가 수업도 듣고 있어요. 정희님도 같이 하실래요? 순자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철수 씨, 보고 있나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들도 시작하고,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1년 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덕분에 이제는 SNS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고, 요가 수업도 꾸준히 들으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정희님, 이번 주에 우리 복지관 발표회에서 연극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순자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다. 네, 대사 다 외웠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복지관 연극반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지만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 어머님, 오늘 연습 어떠셨어요? 태준이 퇴근 후 정희의 집에 들렀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는 게 일상이 되었다. 응, 잘 됐어. 근데 태준아, 나 좀 긴장돼.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뭐든지 잘 하실 거예요.
저도 꼭 보러 갈게요. 미영이랑 미숙이도 온다고 했어. 태준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민석아.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찾아뵈도 될까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민석과는 이혼 후 몇 번 통화를 했지만 아직 만나지는 않았다. 그래, 와도 좋아. 하지만 내가 토요일 오후에는 연극 공연이 있어서. 연극이요? 응, 내가 복지관에서 연극반 활동을 하거든. 정말요? 제가 꼭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준을 바라봤다. 민석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 그러시군요. 어머님 마음은 어떠세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민석 씨도 이제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많이 깨달을 거예요. 토요일이 되었다. 정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연극 공연 준비도 해야 하고 민석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어딘가 겸손해진 눈빛. 들어오렴. 민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정희의 작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여기 좋네요. 아늑하고. 그래,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민석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정희는 선물을 받아들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고급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고마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민석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거였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해.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있고.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님, 저 순자예요. 공연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래. 지금 나갈게. 정희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민석아, 나 이제 가봐야 해. 같이 갈래? 네. 어머니 연극 꼭 보고 싶어요. 복지관 당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미영, 미수, 태준도 와 있었다. 어머님, 여기요? 태준이 손을 흔들었다. 정희는 민석을 데리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이쪽은 내 아들 민석이야.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태준이 민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날카로웠지만 곧 부드러워졌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준이에요. 저는 미영이고 이분은 태준이 어머니 미숙 씨예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정희님, 이제 준비해야 해요. 순자가 다급하게 불렀다. 그래, 나 먼저 가볼게. 민석아, 잘 보고 있어. 무대 뒤로 가면서 정희는 민석이 태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연극이 시작되었다. 인생의 이막이라는 제목의 연극은 노년의 여성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정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죠. 정희의 대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정희는 무대 앞으로 나와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인생의 2막은 1막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요. 커튼이 내려오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정희는 다른 배우들과 함께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다. 객석에서 민석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태준과 미영, 미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공연이 끝나고 모두가 정희를 축하해 주었다. 어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민석이 정희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석아. 어머님, 이제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민석이 떠나고 태준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대사가. 그래, 나도 그 대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 미숙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 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축하 파티 하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아. 미숙의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철수 씨, 오늘 내 연극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줄 몰랐죠?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랑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미숙의 집에서 열린 작은 파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다. 태준, 미영, 순자, 영자, 영순까지 모두 모여 정희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축하했다. 정희님, 내년에는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그때 가서도 연극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순자의 제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좋아. 제주도에서도 한번 해보자.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아름다웠다. 정희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다. 이제야 알겠어요, 철수 씨.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늦게라도 그걸 깨달은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희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1막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